뉴스 시작합니다. 김일수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검찰은 물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내에선 이 지휘부를 향해 항소 포기 과정을 제대로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침묵을 지키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틀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을 뿐 항소 포기는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뒤 자신의 책임 아래 내린 결정이란 겁니다. 단순히 검찰 내부의 일이라는 건데 야권은 정권의 외압,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검찰 내부에 알린 겁니다. 노 대행은 저의 책임 아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 의견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본인의 결정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노 대행이 입장을 낸 지 1시간 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의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항소 포기가 노 대행과의 의견 합치로 결정된 게 아님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정지검장은 애초 수사팀의 항소 요청을 승인했다가 대검의 재검토 지시가 내려오자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정지검장은 어제 사의 표명도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대검 지휘권 존중을 이유로 정지검장이 항소장 제출 전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의 표명으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야권의 주장대로 정권의 외압이 정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먼저 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고했다는 법무부 의견을 누가 어떤 식으로 또 무슨 내용을 전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도 법무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입을 꾹 닫았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아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은 걸로 알려졌는데 내일 아침 출근길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오늘도 논의 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 포기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최종 결정에 검찰이 자체 판단을 내린 걸로 보면 된다면서 세부 논의 과정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항소에서 항소 포기로 바뀌게 된 과정을 아는지 묻는 언론 질의에 대해 아는 바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가 관여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파장 등을 감안할 때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뿐 아니라 검사장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해명하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한 검사장급 인사는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를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취재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검사장급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노 대행에게 직접 보낸 겁니다. 박영구 위원은 노 대행 외에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원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게도 사퇴 촉구 문자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무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 명백한데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이 불법 지시를 안 막은 책임을 지라는 취지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영구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전주지검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노대행을 향한 항의는 일선 검사장과 대검 수뇌부 36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도 빗발쳤습니다. 어젯밤 8시쯤 검사장 9명이 법무부 지시 과정을 소명하라며 수사지휘권 행사인지 밝히라고 노대행의 해명을 요구하며 항의한 겁니다. 이 대화방에 있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스스로 판단이 확고했다면 왜 직접 항소 결재를 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노대행과 대검찰청 수뇌부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지만 검사장들의 이런 항의성 메시지에 그 누구도 답변을 올리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항소 포기 과정에 이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중요 사건이라 통상의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이 결정 자기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도 했는데요. 애초 항소에서 항소 포기로 바뀌는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인데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강조하면서도 법무부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무슨 의견을 어떻게 냈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노만석 직무대행도 법무부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지 검찰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언론사에 문자를 보내 항소 포기로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자신은 아는 바 없다고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법무부의 공식 입장도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노만석 대행이 참고했다는 법무부 의견이 누구 의견인지 어떤 의견인지가 핵심인데 의견을 받았다는 총장 대행은 있는데 의견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노만석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의견에서 일치를 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항소 포기 사퇴에 책임진다며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노대행 입장이 나온 직후 입장을 냈는데요. 핵심은 대검과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 대검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노대행이 정지검장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면 정지검장은 수사팀과 중앙지검 입장에 반하는 결정이 위에서 내려왔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재 검사장들의 이 노대행에 대한 항의도 이 법무부와의 논의 과정을 밝히라 여기에 집중돼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 대검 수뇌부와 일선 검사장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검사장 9명이 직접 노대행 등 대검 수뇌부에게 항의성 해명 요구를 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게 누군지 밝혀라. 법무부가 지시했다면 수사지휘권 행사인지를 밝히라고 설명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노대행과 대검 수뇌부는 대화방에서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노대행의 사퇴를 촉구한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원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법 지시를 못 막은 책임자로 지목해 이들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검찰 이 내부 반발 기류는 좀 어떻습니까? 주말이 지나면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면 좀 잠잠해질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출근 없는 주말이었거든요. 근데 검찰 내부 전산망에는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가 금요일 자정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첫 출근일인 내일 검사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일을 잘 봐야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법무부가 지시했냐 그 여부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검찰청 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도 기소돼 있어 장관이 지휘권을 공식 발동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공식 지휘권 발동 없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면 위법 지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보니 법무부도 검찰도 논란 진화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의 1단계.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엔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어주려는 검은 속셈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항소를 포기하게 한 윗선으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정성호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1심에서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 검찰 기소 자체를 취소시켜 무죄로 만들려는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추진을 중단한 재판중지법은 눈속임이었다며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다른 6가지 재판중지 패키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퇴와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입니다. 중앙지검장이 사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독자적 판단인지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았는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항소를 법무부가 막았다? 이거는 정치적인 고려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고려가 뭐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의 요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 또한 항소를 막은 대검과 법무부 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며 대통령의 입김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여당은 검사들이 민주당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면서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명백한 항명이라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치 검찰을 도려내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놨습니다. 박자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수사팀을 두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검사들이 민주당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찍소리나 했는가라며 단성은커녕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검찰, 정치 검찰들의 망동입니다. 대통령님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습니다. 정치 검찰을 도려내고자 한다며 법무부에 즉시 감찰을 요구하고 대장동과 대북 송금 수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또한 남욱 변호사의 검찰 회유 주장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기소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각 남욱을 불러 조작기소의 전말을 수사하십시오. 대장동 사건을 조작기소한 정치검찰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지율보다도 조작 기소를 바로 잡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야당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범죄 수익을 거둬들이긴커녕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게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징을 위해 묶어놨던 재산을 대장동 일당이 되돌려받으면서 오히려 감옥에서 하루에 2억 원씩 버는 고액 알바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범죄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게 됐고 당장 굳고도 손실나게 됐으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대신 갚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법원이 1심 재판 중 동결 결정한 대장동 일당의 자산은 약 2천억 원.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만큼 은닉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겁니다. 문제는 이번 1심에서 추징 확정된 액수가 428억 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더 많이 추징할 수 없다며 나머지 금액, 즉 1,600억 원 상당을 김만배 씨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7,400원가량을 검찰이 청구했지만 오로지 400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환수할 수 있는 벌금 추징액도 지금 환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주 의원은 불법적인 항소 지시로 김만배 씨는 하루 2억 원씩 벌게 되고 국고는 손실이 났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신 갚으라고 공세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고 손실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사도 받아야 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배임액이 수천억 무죄 난 사건에서 항소 포기는 평생 한 번도 못 봤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국가에 대한 수천억 배임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유가 핵심이 될 텐데 정치권에선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우선 국민의힘은 그 정점으로 대통령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드러난 상황이죠. 그 윗선인 법무부의 지휘가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이 정성호 장관이 항소를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대통령실을 지목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대통령의 요구라고 했고 개혁신당 역시 대통령이 입김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사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1단계 작업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장동 일당들이 유리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한 법사위원은 그 일당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하게 입을 열면 안 되니 달래는 면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대장동 관련자들은 확실하게 포섭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주장,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의심 중인 2단계 작업이 있습니다. 이 법무부에서 사건을 잘 아는 수사검사들을 2심 재판에서도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면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대장동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의해 불거졌다는 민주당의 주장, 더욱 탄력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예,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이 국민의힘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항소 포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이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은 항소 포기는 양심을 지킨 결정, 이에 대한 수사팀 반발은 항명으로 봤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였다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을 밀어붙이는 걸 두고 이 공소 취소 필요성의 연장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무리하게 기소를 했으니까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처럼 조작 기소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까지 정치검찰을 뿌리 뽑겠다면서 청문회, 상설특검, 국정조사까지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야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목적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그렇다면 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당장은 조금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와 항명,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니까요. 결국 무엇을 국정조사할 것인지부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 시작부터 난항일 수밖에 없고요. 우선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든 국민의힘에선 이번 주 안에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야 하는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만난다더라도 앞으로 증인은 누구를 부를지, 조사 시기는 어떻게 할지 등도 추가로 정해야 하는 만큼 여야 간 강대강 줄다리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건데요. 3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6억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돈은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달 26일까지 구치소에 있던 109일 동안 지지자들로부터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로 총 12,794회에 걸쳐 입금됐습니다. 하루 평균 117건 꼴입니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의 2.5배가 넘는데 윤 전 대통령은 6억 5,166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습니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감자가 생활 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도록 보관하는 돈입니다.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인데 이를 넘어가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금한 영치금을 변호사 비용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선 사실상 정치 자금을 모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당무계하고요. 영치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 긁어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2,249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발생 나흘째인 오늘 사망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아직 4명이 잔해 속에 매몰된 상태지만 2차 붕괴 위험에 따라서 인력은 투입하지 않고 이 드론을 이용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준원 기자,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건가요? 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붕괴된 타워에서 어제 추가 붕괴 우려를 뜻하는 경보음이 울려 한때 현장 수색 작업이 중단됐었는데요. 오늘 오전 소방당국이 구조대원을 추가로 투입해 1시간 만에 사망자 1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번에 수습한 인원은 사고 첫날 무너진 붕괴 잔해에 팔이 끼었던 40대 남성입니다. 발견 당시에는 의식이 있어 구조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는데요. 깔린 잔해 속에서 남성을 구조하는 데 애를 먹었고 결국 다음날 새벽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무너진 잔해 속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모두 4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위치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당장 추가 수색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붕괴된 잔해 바로 옆 2기의 보일러 타워, 즉 4호와 6호를 먼저 철거해야만 중장비를 투입한 구조가 가능하다는 게 현장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양옆 보일러 타워 취약화 작업을 위해 소방 인력과 장비들도 일단 현장에서 조금씩 물러난 상태입니다. 직접 수색 작업은 일시 중단을 합니다. 드론으로 카메라 작업은 수색은 계속한다는. 보일러 타워 2기에 대한 발파 작업은 오는 11일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후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해 무너진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찾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대 중국인 남성으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부서진 차량 2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차체에서 불길이 일더니 금세 시뻘건 불길과 짙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불이 난 차량 문을 열어 탑승자를 급히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차량 2대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소방차가 여러 대 출동해 한참 동안 물줄기를 쏟아낸 뒤에야 불길이 잡힙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는 역주행 차량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사고 직전 고속도로 CCTV에는 검은색 차량이 달려오는 다른 차량들 쪽으로 마주보고 달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흰색 승합차가 검은색 역주행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수원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 지점까지 약 20km가량을 주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역주행 차량을 몬 20대 중국 국적 남성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철없는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학생 2명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차량을 타고 무려 10시간 동안 100km를 운전했습니다. 과속은 물론 신호 위반까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위험한 질주 현장이 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들리는 앳된 목소리의 대화. 나 사고 나면 나는 거야. 그거 없어. 담배 태어나서 내가 그치 본다고 하니까. 도로로 나선 뒤 속도를 냅니다. 이들은 차를 훔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은 기본. 신호도 무시하며 도로를 누볐습니다. 출근을 위해 주차장에 왔던 차주가 차량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족과 차량을 함께 쓰느라 평소 열쇠를 차량에 두고 다닌 게 화근이 됐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저희가 같이 이제 차업하면서 쓰던 차량이다 보니까 너무 방심했던 거죠. 거의 한 30분을 넘게 상상도 못하고 찾았죠. 경찰 조사 결과 두 학생은 아파트를 1시간가량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찾았고 훔친 차로 김포와 인천 강화를 오가며 100km가량을 운전하다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속만 일단 한 3개를 끊겨갖고 이게 너무 이제 아찔했던 거고 차도 뭐 완전히 그 잿더미 차로 만들 정도로 담배 피우고. 경찰은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거나 열쇠를 차량 안에 두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선원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6명은 구조됐고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남은 3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혀 있습니다. 선체 위에 오른 해경 구조대원들이 쇠망치로 바닥을 두드리며 생존 신호를 확인합니다. 현재 구조사 1명 사격 시험 중에 있어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공해상에서 98톤급 중국 어선이 전복된 건 오늘 오전 7시쯤. 조업 중이던 다른 중국 어선이 선원 11명 중 6명은 구조했고 2명은 해경이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입니다. 나머지 3명은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나 해서 두드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저희 경비실하고 중국 측 함장하고 소방대원들이 까맣게 탄 공장 내부를 살피며 소화액을 뿌립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남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자 13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자정쯤엔 경북 안동에 있는 마트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2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8시 반쯤엔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녀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중간고사에서 무더기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시험지를 푸는 과정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AI를 몰래 활용했다는 건데요. 담당 교수가 발뺌 많은 학생들에게 유기 정학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현재 4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자수했습니다. 홍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대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벌어졌다고 지목된 시험은 지난달 25일 치러진 인공지능 융합대학의 교양수업 중간고사입니다. 학교 측이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한 학생만 현재까지 50명 수준. 수강생이 600명이 넘는 대형 강의라 시험은 문제 사이트에 접속해 답을 적어내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일부 학생이 활용이 금지된 AI 도움을 받아 문제를 푼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자기 모습과 주변 환경 등을 녹화해 제출했는데요. 화면 사각지대를 이용해 AI 등으로 문제를 푼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사실 카메라 하나로 찍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 그런 치팅 시트 같은 걸 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담당 교수는 자수하는 학생은 0점 처리, 발뺌 많은 학생들은 유기 정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지금까지 4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자수했고 부정이 의심되는 10명은 자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자수하지 않은 학생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내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올해 하반기 청약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반포의 대단지 아파트가 이번 주 본격 분양에 들어갑니다. 11호 대출 규제 이후 처음 공급되는 강남권 대형 단지이자 30억 원 로또 청약으로 불릴 만큼 시세 차익이 커서 관심이 적지 않은데요. 당첨된다 해도 25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지만 견본주택은 개관과 동시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보도에 유찬 기자입니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강남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혼잡을 우려해 예약제로 하루 2,100명씩만 받고 있는데 빈자리 없이 예약이 꽉 찼습니다. 관광뷰 아파트는 아니지만 반포인데다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 당첨만 되면 로또이기 때문입니다. 2천여 가구 중 506채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는데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8,5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비슷한 평형 아파트 거래 금액과 비교하면 최대 30억 원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은 11호 대책 때문에 사실상 현금 부자 외에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약 27억 원입니다. 초강력 규제로 대출은 2억 원만 받을 수 있어 나머지 25억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견본주택을 둘러본 시민들은 나름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웠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잘 끌어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되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획 세워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될지 안 될지는 애매하긴 하지만 돼도 문제가 안 돼도 문제도 왜냐하면 분양가가 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시장에선 최대 5만 명이 청약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청약자 수가 약 3만에서 5만 명 사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15 이상의 중고가 아파트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 때문에 확실히 경쟁이 더 약화될 거예요. 내일부터 청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현금 부자 그들만의 리그란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시장에 대한 낙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AI 칩에 대해 여전히 강력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대만 신주시 TSMC의 연례 체육대회에 참석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웨이저자 TSMC 회장과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함께 경기를 지켜봅니다. 이날 젠슨 황은 체육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신형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웰과 관련해 매우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SMC의 웨이퍼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 덧붙였습니다. 웨이퍼는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으로 블랙웰 기반 GPU 생산의 필수 품목입니다. 최근 AI 거품론이 불거진 가운데 젠슨 황이 AI 수요는 여전히 강세라며 일축하고 나선 겁니다. 또 젠슨 황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 곳에서 최첨단 메모리칩 샘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수요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청주 신공장 등을 확대 가동하고 삼성전자 역시 생산시설 증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쌀쌀하다는데요. 이 시기에 특히 많이 찾는 게 바로 전기장판이죠. 지난 겨울에 쓰고 보관해뒀던 이 전기장판 다시 꺼내 쓰기 전에 이거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전기장판 사용법 광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추워진 날씨에 집안 어딘가 보관해놨던 전기장판 슬슬 꺼내야겠다 생각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조금 추우면은 38도 정도로 유지하고 지금 같을 때는 한 42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똘똘 말아서 옷장 같은데 좁으니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놔두는데 그런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보관해놨던 전기장판을 다시 꺼냈을 경우 곧바로 사용하지 말고 10분 정도 저온 상태로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타는 냄새가 나거나 특정 위치만 과도하게 뜨겁다면 그 즉시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전기장판 어떻게 보관했었는지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할 땐 평평하게 펴서 보관해야 합니다. 접어서 보관하면 열선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화재 위험이 큽니다. 지난해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 중 에어컨에 이어 두 번째로 화재 건수가 많았던 게 전기장판입니다. 과도한 사용도 자제해야 합니다. 40도 이상의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깊은 수면을 위해서는 잠들기 직전 전기장판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온도 조절기와 장판 연결선은 몸에서 최대한 멀리 둬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이 워라밸을 버리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강조했던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얼마 전에 실제로 새벽 3시에 출근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려다가 실패한 사실이 알려져서 또 한 번 관심을 샀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参ります。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취임 초부터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아사히 신문, NHK 등 일본 언론들은 그제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를 앞두고 새벽 3시에 출근해 비서관들과 3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徹夜の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よ。多くの方に私はやっぱ大きな影響を与えたということは事実だと思ってるんです。睡眠時間もほとんど取れていないような状況で仕事をしてますので、どうかそこはご理解ください。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까지 답변 준비가 안 됐고 숙소에 구형 팩스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일찍 출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総理が3時からなら事務方は1時半2時からもう待機してるよ。これ体力持たないでこれ。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주말엔 경호원과 운전기사 등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숙소에만 머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은 계속하겠다며 미용실에 가지 못해 숙소에서 머리를 잘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선 새벽 3시 출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개 행사 도중에 비몽사몽,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을 슬리피 조라고 놀리면서 고령 리스크를 부각하더니 이제는 자신이 똑같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비만약 가격 인하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눈꺼풀이 내려갑니다. 이어 눈을 힘겹게 떴지만 다시 눈이 감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분간 졸음과 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지만 다시 눈이 감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내내 이야기했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79살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 미일 정상회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 아시아 순방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을 슬리피조라며 체력을 문제 삼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슬리피 돈이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 헬리콥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꼬리 부분이 부러진 채 아슬아슬 고개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상공을 날던 이 헬기 결국 주택가로 추락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파란 헬리콥터가 착륙하려 내려오는 순간 꼬리 날개가 땅에 걸려 부서집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며 다시 이륙하지만 갈팡질팡하다 결국 힘없이 떨어집니다. 추락 직후 헬리콥터에서 큰 불길이 치솟은 모습도 인근 CCTV에 포착됐습니다. 현지시가 그제 러시아 최남단 다게스탄 공화국의 한 마을에서 해변가에 착륙하려던 헬리콥터가 인근 주택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자 7명 중 4명이 현장에서, 부상자 3명 중 1명은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기기 오작동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사람들이 급히 실내로 대피합니다. 현지시가 그제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에 강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250km가 넘는 강풍이 쓸고 지나간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뼈대만 남은 집이 있는가 하면 폭삭 무너져 내린 집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파라나주 당국은 최소 6명이 숨졌고 7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뒤덮고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튀르키예 북서부 코자일리주의 한 향수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해당 지역은 공장과 창고가 많은 산업도시라 불이 번졌으면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우려도 컸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당국은 화재 직전에 폭발음이 여러 번 들렸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중국에서 커브길을 주행하던 화물 차량이 쓰러졌습니다. 싣고 있던 돌덩이와 흙더미가 인근 차량들 위로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을 향해 화물차가 다가옵니다.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차들을 덮칩니다. 싣고 있던 돌덩이와 흙더미도 쏟아집니다. 그제 중국 산둥성에서 화물을 가득 실은 차량이 전복되면서 차량 2대를 덮친 겁니다. 화물차와 돌덩이에 깔린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북부 허베이성에선 대낮에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대 배달기사가 배달 관리업체 직원과 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겁니다. 말리던 남성은 흉기에 다쳐 비명을 지릅니다.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공안 당국은 배달기사의 흉기 난동 사건이 업무상 분쟁 때문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는 관리업체 측이 배송 지연 등을 이유로 기사들에게 지급할 배달 수수료를 삭감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요즘 월요일만 되면 찬바람이 고개를 듭니다. 벌써 3주째 반복되는 월요일 반짝 추위. 내일도 어김없이 아침 기온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오늘 아침엔 10.9도였지만 내일은 절반인 5도, 모레는 3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모레 낮부터 차차 이맘때 날씨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원 대관령은 영하 2도, 충북 제천 1도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한 날씨 이어집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할 텐데요. 대관령 영하 8도, 제천 영하 3도, 경북 봉화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실제 기온보다 2에서 6도나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 없습니다. 반짝 추위만 아니면 절정에 이른 단풍 구경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